경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식별하고 알아보는 게이트키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게이트키퍼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문지기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도 왜 죽고 나서 어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게이트키퍼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또 다음 갔다가 이런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지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문지기라는 용어는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픈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전문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심폐소생술은 의료인만 하는 거로 생각했고 일반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초등학생도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을 문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게 붙잡고 다시 이승으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응급 그런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의료인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일상상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도움을 청하는 게 네가 부족한 신호라는 게 아니라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표현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아니면 친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해야지 그거는 너가 못난 신호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를 어머님이 또 모델링을 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책을 읽는 방법이 있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책을 보고 도움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러고 나서 내가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생각은 어때? 엄마가 이런 결정이 안 되는데 너 생각은 어때? 그 다음에 이런 어렸을 때 이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은 애들은 이런 5가지 신호를 보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애가 불안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요. 불안하면 잠을 잘 못 자겠죠? 일찍 깨겠죠? 악몽을 꾸겠죠? 자, 두 번째는 애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조절을 잘 못하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었던 것을 재미없어합니다. 축구도 재미없어하고 드라마도 재미없어하고 웹툰도 재미없어하고 다 재미없어합니다. 자, 네 번째, 게임도 재미없어하고 소외됩니다.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문 닫고 있으려고 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이제 소외가 되기 시작하고, 5번째, 회피. 힘든 걸 자꾸만 피합니다. 이것도 안 할래, 저것도 안 할래, 안 갈래, 그냥 혼자 있을래,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5가지의 증상들을 보일 때는 얘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친절한 태도, 가족 간에 제일 중요한 태도가 친절한 태도입니다. 가족은 굉장히 가깝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은요, 가까운 사이에서 잘 일어납니다.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항상 폭력은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요새는 두드려 맞는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폭력이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힘들면 혹시나 내가 주변 내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반성해야 되고요. 이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내가 엄마라서 내가 아빠라서 내한테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부모한테는 말하기 싫은 문제가 있고 부모하고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좀 소원하게 하려는, 왜냐하면 독립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허용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용수초를 이렇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탄성입니다. 자, 용수초를 당기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 탄력성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저거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극복하지? 나는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애들은 다들 저렇게 주저앉아 버리는구나, 나도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력입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아까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자, 사랑한다는 얘기 참 중요해요. 자, 눈 맞추고 난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사랑한다고 할 때도 정말로 사랑할 때 사랑해야지, 영혼 없이 사랑한다 하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안 들 때는 그냥 좀 닌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 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속으로는 애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애들은 이제 모순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는 뭘 해도 할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 꼭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애가 나중에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통제죠. 아이가 자기 통제를 못하면 자기 자신을 무서워합니다. 애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모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시켜주는 건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친구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는 보호인자가 된다고. 괜찮은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고 친구와 놀 수 있도록 해줘야지,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맨날 공부하라 해놓고 친구가 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건 또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 기능, 부족한 게 있으면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념 지지 구조죠. 그러니까 애가 믿는 것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 뭐 그거 하면은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념 지지 구조. 그래서 종교를 같이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 목표를 설정하는 거. 제가 아까 미래의 희망 없을 때, 그 다음에 절망감이 느껴질 때, 목망감이 느껴질 때 자살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지지적인 성인과 지역사회. 내가 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 남편이라도, 아니면 뭐 옆집 사람이라도, 내 친구라도, 아니면 삼촌 이모라도 뭔가 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애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자주 만나고 연락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가족 보호자가 가족 모임을 자주 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일 챙기고, 그다음에 서로 기념을 챙기고, 보고 싶을 때 만난 거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말을 표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유일한 방법은 끝내는 것이야,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반만 중대고 있어, 내가 죽는다면 아마 우리 어머님은 몹시 슬퍼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야. 때때로 중요한 타인에게 비난을 하거나 싸우면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간접적인 거, 뭐 안녕, 아마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게 그리 뭐 놀랄 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전을 모으거나 약을 이제 사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우리가 워낙 고충 건물이 많아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옥상을 많이 잠궈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새는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검색을 하거나 해도 이제 알람이 울리게끔 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살의 의사소통은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신호를 감지해서 저 사람 힘이 든가 보다, 저런 힘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상한데? 하고는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이나 불안은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고 질환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5개의 엔진이 이 전두엽에서 태어날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하나씩 켜져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 버전으로, 청소년 버전으로 설명할 때는 저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이파이 신호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신호가 이렇게 다 뜨면은 한 5개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가 빵빵하게 뜰 때는 우리가 뭔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빨리 다운로드 받아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런 5개 엔진에서 저렇게 한 개로 바뀌는 부정적인 상황이 될 때,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이런 따돌림을 받거나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폭력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이 빵빵하던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져서 한두 개밖에 뜨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뭔가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한참이 지나도 다운로드가 안 되죠. 또 웹툰 같은 걸 보더라도 그 다음 장면은 넘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안 되고 다운로드 받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알던 것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 알던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어 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종이 땡 치자마자 빨리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확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복도에서 어떤 애랑 이렇게 어깨를 확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던 아이라면 쟤 되게 급한가 보다, 뭐가 화장실이 급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런 정서적인 학대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왜 내 때려? 너 왜 내 밀고 지나가?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어? 하면서 맞붙어 싸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중립적인 자극도 중립적인 자극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계 사고입니다.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 아주 많은 경우가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아주 애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하거나 힘들 때는 애의 뇌가 지금 정지 상태가 돼서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와이파이 신호가 다시 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게 지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애가 막 화가 나 있고 막 지금 힘든 상황하고 불안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애 귀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가 빵빵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애가 힘들어할 때는 일단은 위로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요. 그다음에 집중력도 문제가 생기고요.
언어적인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지능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능을 측정할 때 우리가 그 지능은 타고난 것을 50에서 6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을 40에서 50% 정도로 봅니다. 사실 여러분, 지능이 이제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고나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능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애들이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켜지지 않고 와이파이 신호가 빵빵하게 안 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울도 벗어나야 되고 분노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 도움을 줘야 되고, 분노가 생겼을 때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심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나 정서 조절을 못하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생기죠? 학교 폭력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그런 폭력이 생기면 가해자가 됐던 애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되죠. 애들은 굉장히 사회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서 문제 있는 애들을 하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어린애들도 걔가 문제야라는 걸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놀고 싶으니까 자꾸 가서 집적대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애들이 걔를 왕따시킵니다. 안 놀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해 행동을 하는 애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문제 행동이 보이는 애들은 문제아로 낙인 찍지 말자는 거죠. 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애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진료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저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저 아이를 대했는데 제 반응이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면 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